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는 우리가 계산 문제 익힘장을 26개 테마를 중심으로 한 계산 문제 익힘장 완전 정복 뽀개기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이번 시즌 2에서는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완전 정복 뽀개기 특강 시즌 2입니다. 그러면 이번 34회에 이어서 지금 이제 30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회 첫 번째 계산 문제 8번이었네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해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2이다. 그러면 이제 가해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 탄력성이 동시에 다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개념, 어떻게 구하는지는 공식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각각 3%씩 상승하였을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3% 움직였을 때 가해 탄력성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소득 탄력성은 또 수요자 소득이 3%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오피스텔 가격이 3% 움직였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각각을 다 세 개의 수요량 변화율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하라는 얘기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키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일단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수요의 가해 탄력성은 절대값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원인인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겠죠. 가격 %분의 수요량 변화율 %.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은 어떤가요? 소득이 원인이니까 원인인 아파트 수요자 소득 변화율을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죠. 예, 원인은 항상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오피스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 그게 분모가 되겠죠. 가격 변화율이 타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분모입니다. 원인, 결과는 수요량 변화율. 우리는 결과, 수요량 변화율이 중요한 거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각 결과가 분자가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3% 상승했을 때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0.6이라면 이때 수요량 변화율은,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변하나요? 3 곱하기 0.6 그냥 바로 곱하면 되는 거죠. 3, 6, 10, 1.8이네요. 1.8.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상승하면 항상 수요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소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여기 가해 탄력성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몇 배 움직이느냐 수요량,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 변화율은 1.8% 감소한다. 두 번째,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또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나요? 소득 변화율이 3% 또 증가했대요. 그러면 어때요? 소득 탄력성은 0.4라고 주어졌으니까 0.4.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3, 4, 12, 1.2%. 이때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 부호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2%. 3번. 세 번째로 또 뭘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 가격이 또 움직였대요. 오피스텔 가격이 움직였대요. 몇 프로? 3% 증가했더니 교차 탄력성을 봤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몇이래요? 0.2입니다. 그럼 이것도 곱해야죠? 0.2 하니까 0.6. 부호는 어떻게 나나요? 이거는 절대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부호 그대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구해졌네요. 네, 어떻게? 예, 줄어든 거 1.8%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 늘어났고요. 0.6% 늘어났어요. 다 총 합산을 하면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0%니까 답은 변화 없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가해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결국 원인에 의해 원인의 몇 배가 움직였느냐 수요량,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자세한 계산 그 정답 풀이는 우리가 다 강의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는 다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정해져 있고, 근데 공급함수가 P1은 200에서 공급함수가 P2는 300으로 변했대요. 지금 공급함수 보니까 아주 특이하죠? 왜? 수요량 자체가 Q 값이 없어요. Q 문자 자체가 없다. 그 얘기는 수요량이나 공급량 자체가 가격과는 무관하다라는 뜻이죠. 공급량이 무관하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가격, 여기 공급량 했을 때 가격이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에? P1은 200에. 이렇게 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곡선, 완전 탄력적인 공급곡선이다. 완탄. 그렇다는 것을 그릴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어떻게 변했대요? P2는 300으로 P2는 300으로 이렇게 완탄인 공급곡선이 수평이동했다는 거죠? 네, 수평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요곡선은 기존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공급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니 공급곡선만 변했습니다. 공급곡선만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감소된 건가요? 증가된 건가요? 이렇게 상향 이동했으면 감소한 겁니다. 공급이 감소한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시장의 가격은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되니까 균형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힌트죠.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감소했을 때는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P1은 200 이렇게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은 공급곡선을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수평인 완전 탄력적인 공급곡선이다.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기존 균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QD는 QS 해가지고 값을 찾는 것인데 지금 수요 함수 쪽에서는 EP 이게 나오고요. P는 200이니까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균형값이 나오는 거죠. 800에서 2 곱하기 200을 하면 네, Q값은 어떻게 나온다? 400. 그 다음에 400 기존의 Q값은 400 균형 거래량이.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800 빼기 2P에서 P 대신에 얼마? 300을 대입을 하는 것이죠. 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800 빼기 2 곱하기 300은 600이니까 답은 200. 네, 400에서 200으로 어떻게 되나요? 200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200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400에서 200으로 감소가 있고요. 자, 공급곡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가격, 수요량, 공급량 정해져 놨을 때 공급곡선은 이렇게 수평이라는 거죠. 네, P1은 200으로서 완전 탄력적, P2는 300으로서 고정돼가지고 완전 탄력적. 그래서 답은 200이 감소하고 완전 탄력적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6번 문제입니다. 16번에는 입지계수 문제네요. 입지계수 문제는 계산 자체는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보면 X산업 A 지역의 입지계수 기역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을 만들면 되죠? 네, 전체 고용자 수 비율, 고용자 수 400분의 242 전 고용자 수의 X산업의 고용 비율이 되겠죠? 전국에. 그 분의 A 지역에 있어서는 고용자 수가 200명인데 그 중에 X산업 종사자는 100명이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 LQ식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LQ는 어떻게 구한다? 전국 X산업 고용자 비율 분의 A지역 X산업 고용자 비율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분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분모는 전체 고용자 수 분의 X산업 전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되겠고요. 그게 분모가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총 그 A 지역에 살고 있는 고용자 수는 200명. 그 중에서 X산업 A 지역에서 X산업 고용되고 있는 사람, 근무하고 있는 사람 100명. 그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LQ 어떻게? X산업 A 지역이다. 그렇다면 전국을 먼저 분모에 써야죠. 전국은 얼마? 400분의 240. 400분의 X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240. 그 다음 분자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분의 100 구하면 나오는 거죠. 그럼 분자는 얼마인가요? 0.5가 1 나누기 2니까 0.5가 될 거고요. 분모는 어떻게 나와요? 24 나누기 40 하면 0.6이 나오네요. 따라서 0.5 나누기 0.6 하면 5 나누기 6이니까 0.8333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있는 거네요. 자, 0.833. 그 다음에 니은을 계산해야죠. 니은은 B 지역의 LQ죠. 네. Y산업 B 지역이네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하나요? 전국은 어떻게 돼요? 전국은 400분의 B Y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지역 고용자 수는 160명. 이게 분모가 될 거고요. B 지역만 본다면 B 지역에는 200명 전체 근로자 수 200명 중에서 60명이 Y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60 나누기 200 하면 0.32 분자가 될 거고 160 나누기 400 하면 분모가 되겠죠. 3 나누기 4가 되네요. 3 나누기 4는 0.75. 그래서 0.833과 0.75가 답이 될 테니까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거 또 빨리 한 번에 계산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인 경우에 좀 더 빨리 하려면, 계산을 더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쪽 것끼리 바깥쪽 것끼리 곱한다. 그러면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곱하기 160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해볼게요.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하면 0.75가 나와 바로 계산이 되죠. 네. 이렇게 따로 계산 안 하고 한 번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안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 쓰게 되면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투자론 문제네요. 투자론 문제에서 경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네, 상가의 기대 수익률. 어떤 특정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대 수익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경제 상황별 확률 곱하기 각각의 예상 수익률 곱해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여기 표에서 비관적 상황, 정상적 상황, 낙관적 상황 구분이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시 보면 특정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라는 건 그때의 경제 상황별 확률과 20%, 40%, 40% 주어졌네요. 그때 예상 수익률 각각 곱해서 그것이 8이 된다라는 거죠. 8%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된다? 네, 더하는 거죠. 20% 곱하기 4% 더하기 또 40% 곱하기 네모 퍼센트 더하기 또 40% 곱하기 10% 다 했더니 이게 몇 퍼센트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8%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24, 8, 0.8%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맨 밑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4%죠? 네. 4%. 그러면 40% 곱하기 네모 퍼센트가 얼마라는 거예요? 8%에서 빼줘야죠. 0.8% 빼주고 또 4%를 빼주면 이게 3.6% 될 겁니다. 3.6%니까 네모 퍼센트는 얼마다? 3.6%를 40%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모는 얼마? 8 나오겠죠. 네, 8. 4, 8, 3, 그쵸? 맞나요? 여기 3.2. 3.2가 되겠네요. 다시요. 40%, 3.8%에서 0.8을 빼고 4%를 빼게 되니까 여기가 8 빼기 0.8 빼기 4를 빼니까 3.2죠. 네. 3.2%를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네모는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 8, 32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예. 자, 어떤 특정 자산의 수익률이란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의 확률과 예상 수익률을 곱해서 전부 다 합산을 하면 어떤 특정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투자론에서 비율 분석법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각각 비율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 LTV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LTV 정의라는 것은 네, 총 투자액 분의 융자액 자체가 이게 LTV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부채. 부채 감당률 우리는 DCR 이렇게 불렀고요.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눠준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다. 순부채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율 DTI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제 DSR 올해부터는 DSR로 통일됐지만 이제 DTI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어떤 거예요? 총소득 연소득 분의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죠. 네. 본인의 연수입분의 일정 부분만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해라. 그 비율이 총부채 상환 능력 해서 연봉이 큰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출 더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DTI는 네, 총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을 말합니다. 다음 총 채무 불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률이란 네. 우리가 유효한 총소득, 벌어들인 유효한 총소득. 유효한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유효 총소득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영업 경비가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빠져나가는 금액에서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은행 빚 다 갚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는 영업경비분의 부채 서비스액 두 개를 합친 것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눠줬을 때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네, 채무 불이행률. 영업경비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경비 비율은 당연히 유효한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예,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식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키포인트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네, 1번. LTV는 어떻게 계산한다? 총 투자액은 얼마인가요? 문제에서 봤더니 부동산 가치가 총 투자액이죠.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을 했으니까 0.5, 50%겠네요. 이건 1번은 쉽게 맞출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순부채라고 했습니다. DCR은 순부채,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은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먼저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총소득에서 뭐를 차감한다? 공시를 차감하고
기타가 있으면 기타를 더해주는데 기타 소득은 없고 이렇게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차감한다? 영업 경비를 차감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순영업 소득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순영업 소득을 구해서 분자에 넣어야 되고 분모에는 뭘 써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구해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문제에 500만 원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500분의 여기 분자를 채워넣어야죠. 분자를 채워넣기에 가능 총소득 얼마? 가능 총소득 네 문제에서 2천만 원. 그 다음 공실 얼마? 가능 총소득이 25%래요. 25%라는 얘기는 결국 유효 총소득은 2천 곱하기 75% 하면 되겠죠. 예, 2천 곱하기 0.75는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영업 경비가 얼마래요? 가능 총소득이 또 50%래요. 가능 총소득이 50%니까 또 예, 2천에 50%니까 1,000이네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500만 원 되겠네요. 500분의 500. 500을 500으로 나눠주니까 DCR은 1. 네.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동일하니까 이거는 돈 벌어서 어때요? 부채 서비스액 갖고 나면 땡이네요. 네. 그런 예, 투자 연금 흐름이 발생하네요. 네. 자, 세 번째, 총 부채 상환율을 DTI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연소득. 총 연소득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연소득은 얼마래요? 문제에서 네, 1,250만 원. 그리고 부채 서비스에 500만 원. 500 나누기 1,250이니까 0.4. 네. 맞네요. 그다음 네 번째.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채무 불이행은 유효 총소득을 먼저 계산해야죠. 유효 총소득 나누기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업 경비는 얼마래요? 여기 우리가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이 500이니까 여긴 1000이었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 500만 원 주어졌으니까 500. 유효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네, 2000에서 25%인 했던 75%였죠? 2000 곱하기 0.75 하면 1500이었어요. 이것도 분모 분자가 동일하네요. 그럼 1. 네. 그럼 1, 2, 3, 4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정답 마킹을 해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영업 경비 비율은 OER 영업 경비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유효한 총소득이죠.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영업 경비가 분자에 가는 겁니다. 예, 유효 총소득은 분모에. 유효 총소득은 계산했더니 2000 곱하기 0.8 해가지고 0.75 해서 1500이 나왔었죠. 예, 영업 경비는 얼마인가요? 영업 경비는 2000에 50%니까 1000. 1000 나누기 1500이니까 0.67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답은 0.8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율 분석은 당연히 이제 이 정의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왔으니까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세후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는 거,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거는 뭐 줄줄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순영업소득 계산은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발관리 마케팅에서 관리 쪽이네요. 임대료 방식은 우리가 조임대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식으로 비율 임대료 산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비율 임대차 기본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비율 임대차라는 거는 비율 임대차에 의한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기본 임대료라는 거는 매장 면적에 따라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매장 크기에 따라서 곱하기가 아니죠. 추가로 뭘 내야 되나요? 추가 임대료. 추가 임대료는 뭐에 연동이 되나요? 총 매출액에서 여기 손익분기 매출계획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일정 비율을 추가로 더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임대료 계산하고 추가 임대료 계산해서 합산하게 되면 비율 총 임대료가 나오게 되니까 예, 그걸 순차적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계산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기본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매장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씩?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당 6만원.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3천만 원인가요? 네. 500 곱하기 6만원 하면은 3천만 원 나오네요. 네. 그 다음 추가 임대료 계산해야죠. 추가 임대료는요. 어떻게? 총 매출 먼저 계산해야죠. 총 매출은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500제곱미터 곱하기 20만 원, 이게 총 매출액이라는 뜻인 거죠. 총 매출액에서 뭘 빼줘야 돼요? 손익분기 매출액 5천만 원. 거기 써 있네요. 5천만 원.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예요? 1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5천만 원. 그렇죠? 맞습니까? 네. 500 곱하기 20만 원 하면 1억이 나오잖아요. 1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네, 여기 전체로는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초과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을 10%. 그러니까 이건 5천만 원에 10%니까 얼마? 500만 원. 그럼 총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당연히 기본 임대료 3천만 원에다가 여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두 개를 합산하면 3,500만 원이 되겠죠. 네, 답은 4번 쉽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율 임대차는 이렇게 이제 29회 뭐 30회 이쪽 대에서는 총 임대료가 얼마냐? 그 임대료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는 어떤 게 나왔어요? 요 총 임대료 금액을 정해놓고 초과 손익분기 매출액은 얼마이냐, 혹은 또 이렇게 비율이 얼마이냐, 각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식 자체는 단순하고, 근데 어떤 걸 계산해서 물어보는지 그거는 이제 시험마다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요. 네,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투자론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년차 5천만 원에서 매년 200만 원씩 임대료는 점점 증가하고 영업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는 거죠. 임대료가 이게 이제 수입이 되겠고, 임대인의 수입이 되겠고, 이게 비용이 되는 거죠. 네, 영업경비가 나간다. 그래서 그때 이걸 차감하면 어떻게 돼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순영업 소득이 되겠죠. 임대인의 순영업 소득이 매년 금액이 변동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각각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게 되면 다 합산하면 그게 현재 가치 순영업 소득을 3년간 들어올 순영업 소득을 지금 현재로 다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현금 유출입은 모든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는 거죠. 네. 자, 이게 현가 계수 각각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나요? 각각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1년 후 금액을 0.595로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고, 2년 후 금액을 0.95로 곱해주면 현재 가치 나오고, 다 현재 가치 나오는 거를 다 합산을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키포인트는 네, 임대료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에다가 각각 나온 것을 현재가치 계수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니까 각각 3개의 금액을 합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는데 어떻대요?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오고, 5,200만 원 들어오고, 5,400만 원 수입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경비는 얼마씩 나간대요? 1년 후에 2천만 원 나가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2,100만 원 나가고, 또 3년 차에는 2,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각각 100만 원씩 증가하니까. 그렇다면 더하기 빼기 하면 3천만 원, 첫 해에는 3천만 원 들어오고, 또 여기에는 3,100만 원 들어오고, 여기는 3,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자체가 각각 뭐예요? 이
1년 차 들어오는 순영업소득, 2년 차에 들어오는 순영업소득, 3년 차에 들어오는 순영업소득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각각 뭐를 곱하면 돼요? 현가계수 0.95, 1년 차. 왜? 1년 차니까. 이건 2년 차니까 뭐를 곱해주면 돼요? 0.9를 곱하면 되겠고, 3년 차에는 0.8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나온 금액을 어떻게 한다? 전체 합산한다. 다 합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첫 번째 거 합산하면 얼마예요? 3000 곱하기 0.95니까 2850. 두 번째 거 3100 곱하기 0.9니까 2790. 다음 세 번째는 3200 곱하기 0.85니까 2720. 네,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2790 더하기 2850는 8360. 답은 2번. 쉽게 나오죠? 네. 자, 벌어들인 돈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2년 차에는 200만 원씩 증가한대요.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고 나가는 돈은 얼마? 2천만 원씩 시작해서 1년씩 지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증가한대요. 두 개를 차감하면 그것이 뭐다? 순영업수익이다. 1년 차 순영업수익 3천만 원, 2년 차 3,100만 원, 3년 차 3,200만 원. 각각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면 일시불 현가 개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시불 현가 개수는 식이 어떻게 다는 거예요? 일시불 현가 개수는 1 더하기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친절하게 값을 주었으니까 그걸 그냥 곱하기만 하면 현가 개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다 합산하면 답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감정평가 문제네요. 직접 환원법 문제가 나왔으면 항상 이게 어떤 방법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수익가액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가법이네요. 수익 환원법이네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3방식은 뭐가 있었어요? 원가법도 있었고,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었고, 또 수익 환원법이 있었는데 수익가치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 했고, 그때 수익가액이 감정가액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익가액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환원법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이란 어떤 뜻인 거죠?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하면 직접환원법입니까? 네,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눠준다? 환원율로 바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게 직접 환원법식인 거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이고요. 예, 그럼 우리 환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여기 봤더니 환원율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분모는 10% 쉽게 이제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분자는 어떻게? 순영업소득. 우리가 투자론 문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그냥 주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가공기, 유영순 해가지고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도록 이 문제의 보기를 보고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 공, 기, 유, 영 하면 순 나온다. 가능은 얼마다? 가능은 문제에서 8천만 원 주어졌고,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10%래요. 그러니까 800이네요. 그죠? 네. 기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타 없으니까 안 쓰면 되고, 유효총소득은 그러면 7,200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경비는 어떤 거? 영업경비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영업경비는 수선유지비 영업경비 맞나요? 맞습니다. 화재보험료 맞나요? 맞습니다. 재산세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세 개를 다 합치면 그게 영업경비가 되겠죠? 네, 영업경비 얼마? 400, 100, 500에다가 200이니까 700 차감하면,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6,600만 원. 6,500만 원 나오겠죠? 네. 6,500만 원 순영업소득 나왔고, 환원율 10% 환원율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직접 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어떻게 나온다? 예, 6,500만 원을 10%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6억 5천만 원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암산 나오는 거죠. 네, 6억 5천만 원 답이 계산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환원법, 수익가액 계산하는 것도 가공기 유형순만 하게 되면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지금
환원율이 주어졌으니까 편한 문제인데 최근에는 어때요? 환원율도 계산해서 넣으라고 나오죠? 예,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조님이 투엘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감당률법. 요즘은 이제 투자결합법 아니면 부채감당률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찾아라.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모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요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률법에 의해서 환원율 계산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매년 나오게 되는 거래사례 비교법 혹은 공시지가 기준법. 네.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기준법이죠. 자,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네요. 39번에는 예, 비교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개별 감정가액은, 토지의 감정가액은 그거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비준가액이라고 이름 붙였죠. 비준가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액, 그렇죠?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시, 지, 개 이것만 해주면 됐죠? 혹은 그 밖에 요인이 있다면 그 밖에 요인까지. 시가 뭐예요? 시점 보정. 지는 뭐예요? 지역 요인 보정. 개는 개별 요인 보정. 그 밖에 요인이 있으면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는 지금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항상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쵸? 항상 제곱미터 단위로 값을 나오게 되기 때문에 면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 지, 개, 그 밖의 요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비준가액 얼마? 비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동시지가 기준액을 먼저, 공시지가를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자, 소재지, 우리가 대상 토지는 어떤 거예요? A시, B구, C동 100번지의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 토지네요. 그렇다면 표준지도 상업용 토지,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 토지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호 1이 있고 기호 2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표준지로서는 당연히 표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2번을 선택해야죠. 1번은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네, 1번 선택하지 말고 2번을 선택해야죠. 2번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 기준액은 200만 원 써야 되겠고요. 곱하기 시점 수정은 봤더니 우리가 2019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공시지가는 항상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되니까 여기 공업지역 또 지워야 되겠죠. 공업지역 지우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5%가 올랐습니다. 네,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5%가 올랐으니까 5% 오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줘야 된다. 시점을 수정을 한다. 어떻게 수정한다고? 5%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 이렇게 쓰면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1.05로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 보니까 어때요? 지역요인은 동일함 나왔으니까 숫자도 없어요. 그러면 곱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곱할 거 없으니까 안 하면 됩니다. 네, 지역요인 건너뛰고 그 다음 또 뭐로 가야 돼요? 시, 지, 개. 개별 요인 가야죠? 개별 요인은 봤더니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기호 1에 2에 B에 각각 가로 조건에서는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0% 우세하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100분의 110. 빨리 계산하려면 1.1. 그렇죠? 곱하기 그 밖의 요인 있나요? 보정할 사항 없음. 문제가 아주 편하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다 나왔네요. 200만 원에다가 1.05 곱하고 또 1.1 곱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습니다.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은 2310 000 답은 5번. 네, 쉽게 5번이 정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이렇게 기호가 이 토지 공시지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써놓고 뭘 조정해 준다? 시, 지, 개.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4개만 기억하면 되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곱했죠? 보정치, 수정치를 왜 곱했나요? 왜 곱했죠?
그게 중요하죠. 왜 곱했습니까? 네, 여기 끝에 보면 상승식이다. 네, 이렇게 곱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예, 이 조정할 보정치를 곱해서 계속 곱해 나가는 것, 그것을 상승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상승식에 의한 비준가의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상승식이니까 걱정할 건 없으세요. 그러나 이 이름이 상승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0회에 대한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네. 항상 우리 계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선택, 그 다음에 집중, 또 반복하시게 되면 고득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